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내를 쏙 닮은 10살짜리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습니다.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쭉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 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일이 없었다라고 떳떳한 관계라고 말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내와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은 제가 양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많이 쓰이는 용어죠.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이성 동료를 말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는 직장 동료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나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그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가 될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법원이 참작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안에서는 육체적 관계까지는 뭐 직접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아내와 직장 동료가 술을 마시거나 네. 연차를 낸 날에 영화관에 둘이 간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이별 메시지도 보았고요. 네. 그 내용과 의미, 전후 상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지요. 네. 이럴 때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거, 서로 막 문자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죠? 그리고 뭐 손 잡고 다니는 사진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재산 분할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배우자 과실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한 배우자가 적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일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행위한 배우자 재산 분할 받아가나요? 네, 많이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곤 합니다. 상당히 네. 억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죄송하게도 혼인 관계 중에 이제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서 이제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곤 합니다. 가정이 깨진 데 대한 책임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하면은 기여도도 높게 평가되고 재산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뭐 좀 되긴 했죠. 모 재벌 사건 파탄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재산 분할은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파탄의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 많이 계시죠. 부정행위로 당한 고통에 대해선 따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위자료는 부인뿐만 아니라 그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하는 상간남 상대도 가능한 거겠죠? 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에요. 10살 딸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가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은 어쨌거나 친권 양육권을 이제 원하고 계신데 이분이 좀 주장해서 유리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장을 하면 좋을까요?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거에는 그 배우자의 책임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주장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이제 부정행위를 하면서 이제 가정을 소홀히 했는데 본인이 딸아이의 양육을 주도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이하고의 대화나 이제 사진이나 이제 부인의 귀가 시간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입증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사연에서도 아이 뭐 사진을 모아서 앨범 만들어 주려고 하시다가 이제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신 건데요. 네.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강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아버지라도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 한번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상간자와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후 정황상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인정될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유책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겪게 된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주셨고 또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강조하고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입증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일부 로펌들이 성범죄자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까지 내놨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반성문 대행까지 등장하게 된 걸까요? 성범죄자 사이에서는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여성단체 기부자료, 젠더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감형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로펌들은 성범죄자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서비스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자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 자료 등을 근거로 법원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했다라고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꼼수 감형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인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꼼수 성범죄 감형 패키지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민호이의 티타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